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일본 증시가 새해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는 장중 36,000대를 돌파하면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일본 증시 시가총액은 3년 반 만에 아시아 1위 자리에 복귀했는데요. 일본 증시가 강세인 배경엔 일본 정부의 부양책과 행동주의 펀드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증시 열렸다에서 알아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또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독과점 여부를 까다롭게 심사해온 유럽연합이 양사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 갓 잡은 경제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첫 소식은 신 기자님이네요. 두 항공사 드디어 합병을 승인해 준 겁니까? 유럽이 당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승인 안 해줄 것 같았던 느낌도 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승인한다가 아니라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아직도? 나온 겁니다. 이 영국의 뉴스통신사 로이터에서 주말에 내놓은 뉴스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는 방안이 유럽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라는 게 대한항공이 유럽에서 운항하는 4개 노선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이 노선을 다른 항공사한테 넘기고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 부문도 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조건을 유럽 당국이 받아들이고 조만간 합병 승인이 날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유럽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면 독과점 문제가 생기니 네. 대한항공은 일부 노선 다시 넘겨주고 아시아나는 화물 사업권 매각하면 그럼 고민해보겠다 그거군요. 맞습니다. 이 항공업계 관계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큰 틀에선 이게 맞는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 높은데 세부적으로는 좀 아직 확정 안 된 얘기, 뭐 사실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은 얘기도 함께 도는 상황입니다.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뭔가요? 로이터 기사 원문 찾아보면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티웨이 항공이 저비용 항공사죠. 티웨이 항공이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난해 8월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국내에선 티웨이 항공은 대한항공이 내놓을 4개 유럽 노선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이 아니라. 대한항공이 그러니까 독과점 규제 피하려고 내놓는 4개 노선을 우리나라 항공사인 저가 항공사인 TA 항공이 가져갈 거다. 화물 그 노선이 아니고 그 화물 얘기인가요?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티웨이 항공이 유럽 노선 취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항공기, 인력 이런 것도 지원을 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유럽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선제 조건으로 늦어도 6월부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이 아닌 또 다른 대한민국의 항공기가 파리 같은 노선에 취항해야 된다 이런 조건 달았거든요. 예. 그리고 티웨이는요 현재 파리의 그 공항 있죠, 샤를드골 공항에서 현지 지상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벌써요?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래야 6월 전에 이 취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요. 네. 그러면 로이터 기사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아예 허황된 얘기는 아니군요.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에서는 이 아시아나 화물 사업이란 또 다른 조건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국내 항공사가 가져갈 것 같은데 국내에서 TA가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제주항공이 아마 가져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확정된 얘기 아직 아니고요.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이 승인된 다음에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따로 지켜볼 부분이겠고, 합병 승인 전에 어디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분위기가 그런가 보다, 얘기 나오는 기업들 주가가 좀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제가 항공 이 면허권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TA 항공이라는 이 회사가 유럽 노선 4개랑 아시아나 화물 사업도 동시에 가져가면 안 돼요?
면허권이 있는 회사니까요. 예. 항공사니까 두 개 다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 항공업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본대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비해서 덩치가 좀 우리 다른 항공사들이 작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항공사들이 어느 곳이든 유럽 노선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도 다 가져갈 수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거란 얘기죠. 네.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가격이 얼마나 될지 따져보면 시장에서는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더 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여기에 화물사업부 빚도 1조 원 정도 떠안아야 되는 아. 조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가 둘 다 할 수는 있는데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던 그런 것도 있네요. 세부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면 루머까지도 다 네. 확인을 해주셔서 이제 다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EU 심사 넘어간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큰 틀에서는 최근에 합병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 뭐 해운선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항공업계가 재편이 되기 위한 큰 산 하나를 넘게 됐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반독점 얘기를 지금 극복하고 이제 합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반독점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미국 대공황 시절에 얼마나 그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예. 미국도 까다롭지만 최근에는 역시 제일 까다로운 데가 유럽이거든요. 네. 유럽이라는 산을 넘으면은 앞으로 미국 당국, 일본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겠지만 아마도 유럽을 넘어가면 그동안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라는 두 회사의 합병, 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완성이 될 것 같다. 예.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또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끼리도 합종 연행이라고 해서 뭐 세 군데를 하나로 합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이런 통합 작업들이 아마 현실화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아닌 또 다른 우리나라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갈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기도 하고요.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항공업계가 체질 개선될지 요거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경쟁자가 많아야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선물도 막 주고 그 부분도 그러더라고요. 있죠. 예전에 이 통사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TV니 뭐 이런 거 우리 회사로 옮겨 주시면 뭐 자전거도 주고 뭐도 주고 한다고 하던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하나 회사가 된다? 국적 항공사가 하나다? 이런 느낌도 들어서 맞습니다. 앞으로 서비스가 많아질지 아니면 항공사 경쟁력이 높아질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이런 거시적인 의구심도 있지만 제일 걱정되는 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취자들이 우리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 부분들은 제가 직접 항공사에도 여쭤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요 부분들은 항공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 이럴 수가. 아직 정해진 게 제발 아무것도 없다. 예.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느냐라고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그 동안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랑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치가 사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어디가 높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항공권의 가격도 달랐고 신용카드마다 쌓이는 비율 같은 것도 달랐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일리지는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부채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연 수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항공사가 100만 원짜리 비행기표를 팝니다. 그러면은 뭐 10%를 마일리지로 돌려준다라고 치면 항공사 입장에서 회계상 90만 원은 바로 매출로 잡히고 100만 원 가운데 예. 10%라고 했으니까 이 10만 원이 이연 수익으로 잡히는 식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상 이연 수익 빚이거든요. 예.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 입장으로서는 통합하기 전에 고객들이 마일리지 최대한 좀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회계상 부채도 줄이고 통합 과정에서 잡음도 좀 줄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일리지가 뭐 어디가 더 지금 비싸요? 통합 어떻게 될 거예요?를 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전에 각자 항공사에서 알아서 빨리 쓰도록 만드는 그런 아마 뭐 교환할 수 있는 상품도 늘리고 이런 작업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요 문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조금 사소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치가 각각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갈 수 있는 뭐 호텔 달랐고요. 예. 아시아나도 갈 수 있는 호텔 상품 달랐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두 마일리지 샵이라고 해가지고 마일리지를 상품으로 바꿔주는 교환처를 운영하는데 두 회사가 마일리지 교환해주는 상품 가운데 같은 거 하나 찾았습니다. 아니 마일리지로 쉽게 말해서 물건 살 수 있다 물건 살 수 그건가요? 있게 해주는데 원래는 어딘가요? 이마트 상품. 이마트. 대한항공은 1,400마일 내면은 10,000원짜리 상품권으로 바꿔주고요. 예. 아시아나는 2,800마일을 내면은 20,000원짜리 상품권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적어도 이마트에선
대한항공 마일리지랑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치가 같아졌습니다. 네, 만약에 통합하는 분위기 봤었을 때 우리에게 조금 더 불리한 게 있다 그러면 이마트에서 써도 되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깨알 정보네요. 아, 예. 지금까지 전해주신 소식 중에 전 제일 도움받았습니다. 저도 이게 제일 낫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 기자님, 네. 세상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상장사, 아마 시총이 제일 높은 회사일 것 네, 그렇죠. 같은데 네네. 이제 애플이 아니죠? 네, 바뀌었어요. 새해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보름 됐는데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대장주가 곳에 바뀌었습니다. 가장 비싼 기업, 가장 가치 있는 주식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던 애플이 그 왕자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넘겨줬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시대의 최강자, 그리고 애플은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의 최강자. 그런데 이 두 기업 간의 경쟁 구도가 빅테크 시장에서도 오래됐는데 1, 2위가 바뀌었다. 이게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2조 8,872억 달러, 그리고 애플은 2조 8,747억 달러. 그 사실 와닿지도 않아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둘 다 3,800조 원이 좀 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 시총 1위가 삼성전자가 보통 460조 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뭐 계산해 보면 둘 다 각각 삼성전자 8개짜리 기업인 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기업의 시총 차이가 지금 불과 125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7조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예. 네, 어쨌든 역전극은 새해 첫날부터 시작됐고요. 바클레이즈를 비롯해서 미국의 증권사들이 애플의 목표 주가, 뭐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한 게 트리거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주가를 2년 2개월 만에 역전하게 됐습니다. 네. 애플에 대한 시장 전망을 밟지 않게 전망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거품론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 대비 주가 프리미엄이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이 공통적이더라고요. 일단 제일 큰 이유는요. 부진한 아이폰 판매입니다. 네. 뭐 작년에 15 시리즈가 이제 나왔는데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중국 같은 큰 시장에서 나오자마자 할인 판매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판매 부진에 시달렸던 애플이 이제 올해 약간 신제품을 대거 출시를 준비 중이죠. 그래서 뭐 16 시리즈부터 해서 아이패드, 새 맥북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시장이 기대가 크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플에 워낙 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체감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특히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굴욕 얘기가 정말 많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월가에 보면은 이제 M7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M이 이제 영어 단어에서 매그니피션트에서 M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주식 7개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에서 뽑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비롯해서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애플 이렇게 꼽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는데요. 모어 M7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주가가 흐름이 부진했던 애플, 테슬라, 메타 뺐고요. 예. 버크셔 해서웨이랑 비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클럽을 넣어서 새롭게 M7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M7은 빅테크주들이었고 모어 M7은 헬스케어나 뭐 카드사 같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경기방어주를 보완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애플이 빅테크의 포트폴리오에서 내쫓기는 처지가 됐다. 이런 점에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애플의 굴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애플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을 넘어섰던 뭐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다들 이제 AI, 이 인공지능 이야기를 음.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모바일 시대에서는 적응을 못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윈도우폰도 있었고 윈도우 모바일도 있었죠. 근데 아이폰에 밀려서 철저히 외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CEO죠.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하면서 윈도우를 좀 제쳐주고 클라우드 시장에 올인하면서 회사를 살려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67년생 인도계 미국인이더라고요. 예. 근데 엔지니어 출신이라 그런지 굉장히 개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AI 만나서 샘 알트만 만나고 나서 챗 GPT 가능성 알아본 것도 사실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델라 CEO의 행보를 주목하는 기사들이 최근에도 더 많던데 제 눈에 유달리 눈에 떴던 것은 네. 국내 스타트업이 이번에 CES에서 나델라를 직접 만나서 화제가 그죠. 됐더라고요. 나델라 회동 이렇게 하고 엄청 네. 기사화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 법한 게 이분이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픈 AI에 현재까지 무려 17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딱 이 애플과의 시총 갭만큼 투자한 거죠. 예. 그래서 지분 49%를 획득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요.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룡 기업인데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인 코파일럿 이런 것들을 이제 각종 운영 체제에 탑재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게 대표적이고요. 반면에 이젠 애플은 이런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처폰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기억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G가 그랬었고, 예. 뭐 노키아, 모토로라 다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들 기업이 이제 아이폰 무시했다가 짐싼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근에는 구글 같은 기업도 마이크로소프트 따라서 오픈 AI랑 지금 손잡았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나델라 CEO 취임 전과 후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애플이 코너에 몰릴 수 있었던 건 지금의 이 나델라 CEO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글까지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네. 생성형 AI 여기에 대해서 애플의 스탠스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원래 애플이 뭔가 누군가 주도한 트렌드를 후발로 따라가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물론 독특한 팬덤을 형성하는 원천이 되기도 했지만 새로운 걸 추구해서 이제 브랜딩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면 칩이나 운영 체제나 앱 생태계나 아니면 콘텐츠 이런 것까지 모든 서비스를 다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기업은 사실 애플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챗 GPT 같은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먼저 시작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시큰둥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다음 달에 이제 빅 이벤트에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저 대충 예상이 네. 되네요. 그 비전 프로라는 맞아요. 뭐 물안경 같은 거 쓰는 거 그거 맞아요. 말하는 네. 거죠? 예. 2월 2일 날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애플 최초의 혼합 현실 디바이스라고 해요. 네. 직원들한테 요즘에 비전 프로가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 헤드셋 아니다라고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의 표현에 따르면 공간 컴퓨팅 디바이스라고 정의돼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헤드셋 정도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네. 애플 스스로가 공간 컴퓨팅 디바이스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물리적으로는 이제 PC를 대체할 디바이스인데 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한 개념을 접목시켰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결국에는 애플이 제시하는 새로운 AI 개념이 아마 이게 될 것 같고 이게 소비자들의 입맛을 어떻게 사로잡을 건지 또 새롭게 정의되는 AI가 얼마나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과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이제 AI 시대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이 두 회사가 뭔가 새로운 경쟁 구도가 생길 것 네. 같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사실 뭐 주주 아니라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재밌는 싸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미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시가총액 1위를 해봤던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뭐 제 기억으로는 정유사들 좀 생각나고, 네. 그다음에 IBM 생각나고, 맞아요, 맞아요. 그 또 뭐 더 있나요? 뭐 보면은 월마트도 있었고요. 예. 네, 말씀하신 IBM 있었고, 뭐 시스코, 아마존, 그다음 GE 이런 기업들이 있었죠, 사실은. 네. 근데 다 세봐도 10개가 채 안 되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대장주라는 게 사실 산업의 트렌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과거에 에디슨이 설립했던 GE가 대장주 자리를 그 다음에 고유가 시대의 엑슨모빌한테 넘겨줬고 네. 또 그 바통을 이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애플이 이어받았죠. 음. 근데 이 애플이 사실은 창립자인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대장주에 오른 이후에 세계적으로 빅테크 시대를 열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거의 시총 세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뭐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기업 중에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력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애플도. 역사적으로 시총 1위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쭉 짚어주신 거 네. 보니까 저도 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의 경쟁이 더더욱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 나왔던 기사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 등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기술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 이렇게
리드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자본시장에서 돈이라는 게 결국은 패러다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의 승부처가 앞으로는 AI가 될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AI 시대의 패러다임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지가 아마 흥미진진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합니까? 시장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증권사 10곳 중에 9곳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애플에 대해서는 10곳 중에 6곳만 긍정적이고요. 한 곳은 매도. 오, 네. 매도요? 네네네. 비중을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CES 이제 끝났으니까 네네. 거기서 돌아오시는 우리 김덕진 소장님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 우리 송경제에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덕분에 또 변화되는 세상 제대로 알았네요. 지금까지 신인규 정지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 모시고 국내 증시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증시 전망해 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부터 말씀 주실까요? 간신히 코스피는 올라서 끝났습니다. 네. 오늘 0.94포인트 올라서 2,525.99포인트인데요. 이게 이제 8거래일 연속 마이너스가 났다가 9거래일에 처음으로 플러스가 났는데 사실 뭐 굉장히 아쉬운 어떤 플러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올 연초 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오른 거죠. 지수상으로 네. 놓고 보면 이런 모습이었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 또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8.37포인트 하락한 859포인트로 보여서 사실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은 가운데서 우리나라 증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요즘 전 세계 증시가 다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물론 중국은 좀 주춤한 편이 있지만요. 우리나라 증시 너무 주춤한 것 같은데 예년 같으면 연초에 많은 회사들이 이거 실현 가능해? 라는 그런 계획마저도 들어가 있는 청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부진의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건 수급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국가라고 보면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이 중국 빼놓고는 지금 다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한 이틀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원인은 외부 요인이 아니고 그럼 내부 요인으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내부 요인 중에서 가장 컸던 부분은 뭐냐면 연말만 되면 보통 기관 투자가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게 프로그램으로 엄청나게 주식을 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연초부터 다 쏟아냈어요. 보통 이제 연초에 쏟아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쏟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연초에 그 모든 물량을 다 쏟아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야 연초에서 지수가 밀려서 아쉽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대형주들이 물량 부담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단기적으로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동안 부진했던 대형주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요인들도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코스피도 좀 기대를 해보는 예. 걸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 이선엽 이사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일본 예. 증시가 다시 34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만큼 일본이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지난 34년간 일본은 뭐 잃어버린 몇 년, 제가 이제 학교 졸업을 할 때 졸업 논문이 이제 잃어버린 일본의 10년이었는데 이게 30년이 됐으니까 예. 대략적으로 그때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꿔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일본의 그 경제 체질이 34년 만에 크게 바뀌고 있다라는 반증의 얘기도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단순히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34년 만에 뭔가 바뀔 정도로 일본이 정말 크게 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 증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일본의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뭔가 경쟁력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흔히 말해서 아베노믹스 2012년부터 본격화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경기 부양책 이게 지금 와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준 그거의 반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아베노믹스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2년부터 했었던 아베노믹스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예. 일본은 정말 경제 정책을 쓰는데 정말 끈질기고 대단한 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2012년부터 했었던 지금 10년 넘게 똑같은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한 마음이 정말 간절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당시에 아베노믹스가 아시겠지만 세 가지 화살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예. 썼는데요. 그 세 가지 화살이란 과감한 통화 정책 그리고 강력한 재정 정책 네. 그리고 규제 완화 예. 이를 통해서 시장을 올리고 또 경제를 살리고자 즉 현재 디플레이션을 탈구철하고자 했었고요. 요 당시에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8,400엔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참고로 일본은 엔입니다. 포인트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요 정책을 쓰고 나서 2만 엔까지 올랐었으니까 와. 이미 그때부터 정책에 대한 효과는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예. 그 정책이 일본이 원하는 건 지속 성장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였고 요게 지금까지 됐다라고 본다라면 분명히 최근까지 일본 경제가 좋아지는데 초석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부에서 이런 환경을 정말 10년 이상 계속 할 정도로 꾸준히 해왔고 그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 주셨을 때 일본의 산업 구조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어떤 환경도 이제 생겼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또 뭔가요? 예,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엔화가 약세였었을 때 사실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 수출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두 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이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도 굉장히 부양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가 대놓고 일본에 있는 기업들 PBR 보통 PBR을 우리가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뭐 청산가치라고 하면 지금 공장 다 팔아도 보면은 그 정도의 가치도 안 되는 주가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 요게 1 이하인 기업이 3,300개가 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렇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본 기업들이 주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였었는데 일본 정부가 여기다 경고를 날렸습니다. 예. 당신들 PBR 1배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 대책을 가지고 오라. 음.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기업들은 때에 따라서는 2026년에 거래소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엄포를 놓기 시작을 했고 예.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실제 우리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죠. 예. 이런 정책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좋아진 부분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고압적으로 증시를 부양하고 투자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일본 정부에서 유도했던 것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호황을 보이는 중요한 그렇습니다. 요소였군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소식들도 제가 간간히 들려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본 내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 중에서 행동주의 펀드들도 일조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서 이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주로 참여를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또 회사를 좋아지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의 참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가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2020년 기준으로는 한 해에 보통 한 26건 정도가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들한테 기업을 바꿔라. 뭐 경영진은 어떻게 해라 이런 간섭을 했다라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70건이 넘었어요. 네. 3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음. 그리고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간섭을 할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무슨 경영권 분쟁처럼 비춰지지만 일본은 캠페인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예. 으쌰으쌰해서 행동주의 펀드들도 으쌰으쌰하고 예. 기업들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오. 그래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기업들이 자사주도 좀 많이 사고 예.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주주 가치를 굉장히 크게 좋아지게 하는 어떤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것 이후로 뭐 도요다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원래 PBR이라고 아까 보였던 청산 가치 밑에서 놀던 기업들이 지금 그 위로 올라선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 행동주의도 굉장히 중시가 좋아지는데 밑거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일본 그 증시가 호황인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그다음에 일본 내의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적극적인 어떤 캠페인 이 두 가지를 꼽아 주셨는데 외부적으로 혹시 이런 요인은 없나요? 미중 간의 갈등으로 중국에 쏠렸던 자금이나 시선이 일본 증시로 돌아섰다 이런 건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미중 갈등으로 해서 일본이 좋아졌는데 사실 일본 증시가 좋아진 원인들이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뭐 기업들의 노력,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경제를 공부했었던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 전 이게 더 컸을 수도 있다라고 어. 생각이 들어요. 일본인들은 보면 원래부터도 되게 부지런하고 뭐 오타쿠적인 뭐 그래서 하나 파면도 굉장히 파는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베노믹스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좋아진 걸 보면 미중인 갈등에 따른 공급망의 변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과 멕시코, 인도 이런 국가들한테 굉장히 큰 수혜가 됐고 특히 일본한테 가장 큰 수혜가 됐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랬던 사례가 일본이 한두 차례가 더 있었습니다. 잘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6.25죠. 1950년대 6.25 이후에 사실 일본 경제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어떤 지원에 의해서 굉장히 좋아졌었던 사례. 그렇죠. 그러면서 뭐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독일에 했었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샬 플랜 보통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예. 즉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쪽에서는 독일을 지원하면서 사실 미국의 지원이 굉장히 컸었던 게 일본 경제가 좋아지는데 굉장히 초석이 됐었고 네. 또 반대로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또 미국이 일본을 누르면서 예. 일본이 또 어려워지는 계기가 됐었었죠. 예. 그렇게 본다라면 이번에 일본의 부활의 가장 큰 1등 공신은 다른 것보다도 사실 미국이 전반적으로 미중 갈등 속에서 일본을 전폭적으로 제한한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는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오늘 일본 여쭤보려고 하긴 합니다만 미중 간의 갈등으로 등 돌린 외화 자금이 일본, 멕시코, 인도 등으로 갔는데 왜 우리나라는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안 오진 않고 예. 덜 온다라고 좀 보긴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제 효과들이 굉장히 큰 데는 앞서 지금 말씀 주셨던 멕시코, 일본, 인도 정도가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보면 훨씬 더 유리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마 이런 판세를 읽어서 그런지 최근 일본 증시에 관심이 가장 높아진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워렌 버핏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워렌 버핏은 일본에 뭐 투자를 최근 많이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 상사를 주로 샀고 예. 결국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걸 느꼈냐면 일본의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됐겠구나. 이분이 아무래도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싸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이를 통해서 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워렌 버핏이 사야 될 정도로 살 정도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선 본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왜 워렌 버핏이 샀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고 예. 여러 가지를 봤더니 일본 증시가 아니나 다를까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배당도 늘리기 시작을 했고 예. 주주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 너무 쌌던 것도 사실인 거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 했던 행동을 보면은요 재밌는 게 단순히 일본을 많이 늘렸다가 아니라 일본을 늘리게 해서 중국에 있는 비아디라는 자동차 회사 그렇죠 그 회사도 팔았고 예. TSMC도 팔았어요. 예, 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미중 갈등에 따른 영향으로 중국 포지션을 좀 줄이고 일본 포지션을 늘렸다는 행동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큰 의미에서 지정학적인 영향도 고려를 했을 거면서 또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증시를 부각시키는 정말 싼 곳이야라고 부각시킬 수 있는 것 때문에 아까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온 역할을 한 거에 가장 큰 지대한 공을 세운 것도 또 워렌 버핏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저는 이런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증시 부양했고,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캠페인, 그리고 미중 갈등, 그리고 워렌 버핏과 관련된 어떤 인플루언서 이벤트 이런 것들은 외적 요인인데 회사의 주식 더 잘하시지만 이사님이 내재 가치, 본질적인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최근 급성장하는 신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뭐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남다른 성과를 냈다 아니면 라이징 스타가 있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의 산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다가 아니라 예. 워낙 이젠 이 기업들이 이제 거의 무너지는 산업인 줄 알았는데 예. 이제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회사 르네사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 네. 보면 12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2배가 올랐더라고요. 오. 최근에 뭐 도쿄 일렉트론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오른 것들을 보면 일본이 이런 산업이 저런저런해서 한국이나 아니면 여타 경쟁 국가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많이 뒤처졌었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는 그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상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산업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그 광물과 관련한 네. 수급권을 거의 일본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예, 예. 뭐 구리니 석탄이니 아니 여기에 대한 수급권을 중국이 일본이 다 쥐고 있을 줄, 그러니까 생산은 일본 중국이 하지만 예.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판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유통 관련해서는 거의 일본이 수급권을 많이 쥐고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일본이 좀 미래를 내다보고 굉장히 탄탄한 어떤 투자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사업 모델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됐다. 이런 것들도 부각됐던 거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산업 경쟁력은 우리처럼 아니면 미국처럼 새로운 산업이 도래하면 신흥 강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탄탄한 영업력이나 아니면 업력을 가진 회사들이 다시 회귀하거나 그들의 부활이 오히려 일본 증시를 이끌어간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네요. 실제로 최근에 오른 종목들 보면 네.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력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런 일본 증시의 화랑 시장에서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들 보세요? 우선 사실 지난해 많이 올랐고 최근에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지난해만큼은 아니다 할 것이란 기대들이 되게 있고요. 예. 특히 이제 3월에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왜 3월이죠? 왜냐하면 3월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흔히 얘기하는 춘투라고 보통 그러죠. 춘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가 있냐면 임금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봄에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 자체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넘어가게 되면 네. 현재 일본이 취했었던 이 엔화 약세 정책을 예. 바꾸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아베노믹스라고 했던 정책을 드디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최근에 취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예. 있죠. 요거를 현실화하는 거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밖에 나갔던 자금들이 이제는 일본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예. 왜냐하면 일본의 엔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예.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일본을 버리고 미 국채를 샀던 자금들이 미 국채를 버리고 다시 이 일본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나마 엔화가 초강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그러면 최근에 일본 증시 상승의 또 한 축이라고 알고 있는 게 네. 우리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이었는데 예. 이런 수출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역시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가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일본 증시는 올 봄에 현재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고 이로 인해서 일본 중앙은행 즉 BOJ의 우에다 총재가 어떻게 통화 정책을 변화시킬 거냐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제법 큰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물론 네. 그 이후에 일본 시장이 뭐 경쟁력을 더 갖추어서 이런 어떤 엔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또 품질 경쟁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또 선두에 설 수 있다라면 그 이상의 주가를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정책 자체가 그동안 했었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되돌려주는 증시의 움직임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재작년으로 기억해요. 벌써 2024년이니까요. 그때 일본 경제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외환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엔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145선이 깨졌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 원을 긴급 투입해서 맞습니다. 시장 예, 예. 방어했었고 예. 다시 150선이 또 깨지니까 또 40조 원 또 썼고 맞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다시 150선이 또 깨니까 또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어떻게 보면 환율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개입을 많이 해요. 이런 걸 미국이 또는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관망할까요? 사실 일본의 환율 정책은 반드시 미국과 조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스스로 쓸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한 엔화 강세가 일어날 경우는 예. 단순히 엔화 강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엔화 강세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에 투자했던 일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금리 차보다도 더 무서운 게 환율인데 네.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를 정말 많이 팔아야 돼요. 그렇죠. 참고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건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 일본인들이 너무 많이 미국 국채를 던지게 되면 미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연준이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사실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까지 잘 밟아놨잖아요. 예, 예. 근데 요 밟아놓은 금리가 이로 인해서 더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일본도 문제가 되지만 미국도 의외로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본이 어떤 큰 정책의 변화를 줄 때는 네. 반드시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서 네. 이러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둘의 정책 공조가 꼭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는 일본의 우에다 총재의 입도 중요하지만 자넷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 또는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도 꼭 엔화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요. 예. 지난번에 아까 말씀 주셨을 때 그때도 이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그에 따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는 게 조만간 뭔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되 그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을 양국이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미국이 일본의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묵인해줄 충분한 이유들이 더 있었네요. 그러면 엔화 가치 역시도 일본의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우호적인 상황이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다시 걱정이 되는 건 전 또 우리나라 증시예요. 네. 지금 몇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구조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바뀌는 요소가 아니라 굉장히 중기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가중치가 높이 둬야 될 변수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보다는 일본 증시의 우호적인 상황이 도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결국 이런 냄새 더 맡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증시보다 요즘 일본 증시에 돈 넣어야겠는데 하면서 우리 증시에 악영향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니지만 지난해 일본 증시로 많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갔죠. 들어갔던 게 예. 사실이었고요. 최근엔 또 기사들 보니까 이제 일본을 조금 차익 실현하고 이제 너무 싸진 중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예.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증시가 특히 일본의 엔화가 올 봄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 사실 국내 증시의 매력은 굉장히 커집니다.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과 수출 경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예. 자동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엔화가 이렇게 싸지면 일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동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 때문에 통화정책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해서 현재 140달러당 145엔 정도 되는 이 엔화의 가치가 강세로 전환되게 되면 제가 볼 땐 국내 증시에서 IT 그리고 특히 자동차 중심으로는 제법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단기적으로야 미국 금리가 올라서 지수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자동차 관련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굳이 그렇게 이제는 우리한테는 나쁘게 볼 만한 요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사님 설명 쭉 듣고 보니까 확실히 하나 또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로 일본 경제는 결국 꺼져만 간다 했는데 네. 이런 호시절도 다시 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인구 소멸 이런 걸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늦동이라도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이선엽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송시현의 꿈결 같은 세상입니다. 모 정치가가 우리나라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더라고요. 뭐 정치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일본 증시 얘기 들어보니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꿈결 같은 세상 그리면서 선곡해봤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